네, 북한이 어제 토요일 늦은 오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48일 만에 침묵을 깨고 도발을 재개한 셈인데요. 우리 당국도 즉각 긴급 안보회의 소집 등 대응에 나섰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북한이 어제 발사했던 미사일은 화성 15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화성 15형 어떤 미사일입니까? 화성 15형은 이제 북한이 두 번째로 만든 실전 ICB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여름쯤에 그러니까 화성 14형이라고 하는 최초의 ICBM이 발사 성공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말만 ICBM이지 미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때릴 수 없다라고 평가가 됐었고요. 네. 2017년 11월에 드디어 이 화성 15형이 발사에 성공하고 그래서 최소 한 13,000km 정도까지 비행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면서 진정한 최초의 ICBM이다 이런 평가를 얻었고요. 네. 하지만 사실 이제 최근 아시다시피 괴물 ICBM으로 알려진 화성 17이 등장함에 따라서 화성 15는 과연 앞으로 어떤 역할을 북한군에서 담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뭐라고 그럴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얘의 위상과 위치가 무엇일까를 궁금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여전히 화성 15형이 북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각된 발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재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고도가 5,768km까지 상승했고 사거리가 989km를 비행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이제 저것이 정상적인 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고각 발사 거의 90도에 가깝게 네. 위로 쏴 올려서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최대한 짧은 거리 안에서 미사일의 능력을 실험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만약에 저것을 시험 발사라고 하더라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뭐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저것을 가급적이면은 그 자국이 그 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사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이 화성 17 때도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11월 18일 화성 17을 발사했을 때 보면은 그때도 평양 순안에서 발사를 해서 그때는 이제 고도는 거의 한 6,040km까지 올라갔고요. 네. 사거리는 999km가 됐었고 바로 이제 그게 떨어진 데가 오시마 전방에 한 200km 지점. 그러니까 사실 이번은 거의 같은 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북한이 ICBM을 실험하기 위해서 쏘는 궤적과 각 그 지역은 탄착 지역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지금 이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화성 15는 사거리가 한 13,000 정도 이제 그때 발사했을 때 거리나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13,000 정도라고 평가했는데 이번에 고도가 훨씬 더 좀 높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이제 지금 저 발사로 봤을 때는 14,00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14,000이 됐으면은 저 미사일이 엄청나게 성능이 올라간 것이냐.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 아직 지금 사진상 식별되는 것이나 이런 걸 봐서는 특별하게 저 미사일이 사거리가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뭐라 그럴까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하는 중량을 살짝 줄이고 사거리를 좀 더 늘려서 마치 이게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또 담화를 냈는데 발사 훈련을 지도한 게 미사일 천국에 의해서 이제 지령이 예. 내려졌다라고 예, 예,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될 거는 미사일 자체 그래서 발사거리가 늘어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별 의미가 없고요. 예, 예. 그나마 이번 발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도 체계가 어떤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사일 천국
총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예, 있나요? 예, 예. 이 원래 이제 미사일 총국 같은 개념은 원래는 이제 이게 러시아 쪽 개념이에요. 그 러시아 포병 총국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핵심적인 무기 체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9세기 이런 때는 포병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전통으로 해서 포병 총국. 그다음에 나중에 미사일이 들어오면서 미사일 포병 총국이 된 건데 그런 개념이 사실 공산 국가들에서 많이 채용을 한 것이고요. 북한도 비슷한 것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사일 총국의 전신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제2경제위에서 미사일 담당 총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뭐 영상에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2016년에 그 군수공업부 산하의 로켓 공업부가 됩니다. 아마 이제 이게 리병철이 이때 이것을 조직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미사일 총국으로 다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총국이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요. 미사일의 개발, 생산, 관리 몇 가지를 담당하는 전반적으로 이 미사일에 관한 대부분의 지도를 총괄하는 네.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가 작전 운용,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거는 전략군이 하지만 이 미사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 뭐 생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을 미사일 총국이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발사는 사전에 계획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불시 명령으로 실시된 것이다라고 또 밝혔거든요. 예. 자, 기습적으로 실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또 언급도 있었습니다.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미사일 자체,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뭔가 새롭게 개발돼서 성능이 올라오거나 이게 뭐 보통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새로운 게 개발되고 성과가 나오면 네. 보통 김정은이 거기에 참석해서 이것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성과로 포장하는데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는 볼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되려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요. 김정은이 지령을 내려서 그 이 지령에 따라서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뭐 9시간 정도 걸렸다. 이게 이제 북한이 가진 현재 실력일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옆에 대통령 옆에 이제 누가 보좌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누클리어 풋볼이라고 해서 가방 들고 가서 빵 누르면 곧바로 발사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근데 하지만 핵을 개발하고 소위 운용한다라고 작년에 전술핵 운용부대 뭐 훈련 같은 것들 하면서 네. 내가 이제 운용하는 국가다. 그다음에 그 핵 무력 정체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휘 통제 능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화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올해부터는 실제 그 지휘 통제가 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발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성능 입증이나 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죠.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 미사일이 발사돼서 너희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예. 이거 자체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는 대상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굉장히 한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열병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열병식에서 장비를 북한이 끌고 나온 것을 대부분이요. 보통 이전 같으면은 이제 막 대남 그 예를 들어서 침략을 위한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 체계들,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들을 많이 보여줬을 텐데 이번엔 그거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ICBM을 거의 뭐 한 15개 이상, 발사대 15개 이상을 끌고 나오면서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 메시지의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인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ICBM 발사라고 하는 것도 자 우리가 언제든 결심을 내리면 미국으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 김여정의 대담도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 신경 안 쓴다. 우리는 미국과 계속 싸우고 그리고 그 말은 미국과 싸우겠다는 말은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겠다. 네. 이런 그 메시지로 읽을 수가 담화 있겠습니다.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48일 만에 침묵을 깬 거거든요. 이번 도발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인 거겠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하필 48일 만이냐? 뭐 네. 거의
한 달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느냐?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동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뭐 무작정 뭐 미사일들을 생산을 해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작년에 아마 전술핵 운영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발한 미사일들 소모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공격을 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요, 이런 미사일들이 뭐 엄청나 작년만큼 많이 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북한도 그걸 생산해서 채워놔야 되는 과정에 있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미국에 관한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릴 가능성들 충분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네. 8차 당대 이후에 북한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이렇게 갖춰야 되는 군사 역량,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전술핵, 고체연료 미사일, 그러니까 전술핵은 이미 쫙 지금 작년 한 해까지 다 정리가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럼 고체연료 미사일 차량만 나왔고 미사일 안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SLBM과 잠수함이 결합돼서 잠수함에서 곧바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장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찰위성, 무인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발 일정에 잘 섞어가지고 해서 최대한 미국에 압박을 주고 대한민국에 압박을 주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이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김여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은요, 네. 김여정이 스피커를 하지만은 김여정의 그 화자는 대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김여정이 급이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그 지도자가 얘기할 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격화시켜서 얘기를 한 그런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딸의 모습, 맞습니다. 김수의 모습도 많이 보였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딸이 나오면서 뭐 김여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김여정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독특한 굉장히 독한 말을 내뱉고 이제 거친 말을 내뱉는데 김여정을 내세우는데 네. 그 역할을 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역할은 김여정에게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대남 스피커 그러니까 대남쪽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대변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미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위임받아서 내가 대미 메시지를 보낸다. 즉 내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과 그다음에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정확히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어제 바로 NSC가 열렸고 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또 참석 중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그 국가들의 어떤 협력을 또 당부를 했었고요. 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게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작될 때 북한 스스로 얘기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걸 시비를 삼아서 이제 미사일 발사했단 말이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엔 안보리가 지금 사실상 빈사 상태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계속 모르고 뭐가 올라와도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러시아 편을 계속 지금 중국이 들면서 북한을 감싸고 있는 것이 중국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보리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리 대단한 제재안이 만들어지더라도요. 개별 국가에서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결국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개별 국가들 다 쫓아다니면서 유엔 안보리의 그런 기존의 결정, 기존에 내려온 결정만 북한에게 제대로 부과를 해도 그래도 북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외교부에서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외교부 혼자뿐만 아니라 전 부처적으로 해당 사안들을 챙기면서 관련 국가들에게 북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 대응을 좀 짚어주셨는데 북한 도발 속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지금 뭐 소위 얘기하자면 제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이제 소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워낙 지금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심지어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게 탄약을 사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사실 이 북한 문제 이런 부분에 거의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할 것은 혹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저런 탄약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예. 그럼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같은 걸 받아오거나 이러면 골치 아픈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제 무기 팔라고 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되게 안 듣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없으면은 곧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접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8일 만에 침묵을 깨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